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 4매틱 차량입니다. 4세대 GLE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거기에다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담은 차량입니다. 혹시 지난 2월에 수입 SUV 판매 순위 보신 분 계신가요? 1위는 BMW의 X5였고요. 2위가 바로 이 GLE였습니다. 그렇다면 1월 달은 어땠을까요? 1위는 역시나 BMW의 X5였고요. 2위는 볼보의 XC60, 3위가 포르쉐 카이엔, 4위가 바로 이 GLE였습니다. 국내에선 항상 수입차 판매량 10손가락 안에 드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SUV로 그 범위를 한정하면은 5손가락 안에 드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돈은 저만 없나 봅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오늘은 이 GLE 450을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워낙에 GLE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모델이고 부분 변경이기도 하잖아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진짜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의 상징적으로 눈에 띄는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어떤 강렬한 라인 같은 것들 잘 안 보이시죠? 벨트 라인 밑으로 해서 차체를 가로질러가는 벨트 라인이 있긴 한데 최근에 탔었던 CL이라든가 E 클래스에 비하면은 접히는 값, R값이라고들 하시는 것 같은데 세게 꼬집혀 있진 않아요. 살짝 두루뭉술하게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단 쪽은 조금 세게 꼬집긴 했어요. 사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캐릭터 라인이 크게 없습니다. 휠하우스 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 정도가 있는데 GLE의 전신은 뭐죠? M 클래스입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 벤츠에 SUV가 있었냐 하면은 없었습니다. G바겐 한 대 있었어요. 근데 G바겐은 애초에 태생 자체가 군용을 목적으로 개발이 된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편안한 SUV라는 것은 사실상 유럽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르였어요. 그런 장르라고 하면 랜드로버 쪽이 있었지. 그렇다면 이 M 클래스는 왜 나왔느냐?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래요. 미국 브랜드들은 SUV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왔고요. 북미 시장을 주 타겟층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토요타, 이런 일본 기업들도 SUV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의 SUV 시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GLE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이 미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면을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진 라인 같은 것들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은 게 바로 1세대 M 클래스였습니다. 2세대 M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라인들을 많이 쓰고 벨트 라인을 하늘 쪽으로 쫙 날려버리는 되게 극단적인 디자인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세대에 와서도 그게 조금 얌전해지는가 싶더니 지금 현행 4세대에 온 GLE에는 다시 면 중심의 조금은 얌전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윈도우 라인의 그래픽도 보시면요, 어디 하나 각진 거 없이 둥글게 떨어지면서 우아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이어서 쿼터 글라스는 C필러 뒤쪽에 뒷 유리창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급의 SUV들과 비교해서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선 이 차량의 가장 라이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X5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전장이 10mm, 그러니까 딱 1cm 정도가 부족합니다. 대신에 전폭이 X5, Q7 이런 모델 통틀어서 유일하게 2m가 넘는 차량입니다. 저는 볼륨감을 상당히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팬더 쪽의 볼륨을 엄청나게 살렸습니다. 지금 여기 앞 팬더 부분이잖아요. 이 캐릭터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뒷 팬더 쪽의 볼륨감을 엄청나게 내세웠어요. 볼륨감을 내세운 다음에 휠 아치 위쪽에 한번 접으면서 팬더가 훨씬 풍부해 보이는 인상을 가져갔죠. 전폭이 넓다 보니까 차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은 들기는 하죠. 국내에 들어온 모델이 전부 다 AMG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릴 쪽에 보시게 되면은 삼각별 무수하게 많게 반짝반짝거리고 있고요. 범퍼의 형상을 봤을 때에도 날렵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좀 굵직굵직한 라인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AMG 라인이라는 거는 휠에 AMG라고 적혀져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후면부 쪽에도 보시면은 듀얼 테일 램프를 양 옆으로 뻗고 아래쪽에다가 크롬을 짙게 바르면서 되게 미국차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인테리어로 넘어와 보시게 되면은 부분 변경 이전의 인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진짜 에어벤트거든요. 그런데
저쪽 끝에 있는 에어벤트는 가짜입니다. 그냥 디자인이에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양옆에 비례하게 맞는 디자인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소재감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중앙부 에어벤트는 이 밑에 마련되어 있고요. MBUX 2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탔었던 E클래스나 CLE에 들어가는 게 3세대거든요. 옛날 모델에서 봤었던 이런 터치패드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능적으로 아주 그렇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무선 앱 커넥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소재감은 뭐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 위쪽에 가죽, 우드 트레인의 결 같은 것들, 처음에 조금 서운할 뻔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탔었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랫부분까지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1억 3천인데 야 이것 좀 서운하지 않냐, 여기에서 원가 절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센터 콘솔 부분 보면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차량들 내에 주로 달려져 있습니다. 몸을 지지할 수 있게 잡아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오프로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프로드를 위한 별도의 인포테인먼트까지 마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로드 조금 험한 길을 다니고 그랬을 때 신발 같은데 흙이 묻거나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닿아서 상처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가죽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조금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좀 미국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자동차 시트 가죽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이런 입자가 두꺼운 가죽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생각해 봤거든요. GMC 시에라에서 봤더라고요. 이거를 미국 감성이기도 하면서 미국의 오프로드 감성을 조금 따르고 있는 차량이다. 가죽의 느낌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주름 지는 거 보이시죠? 제법 푹신푹신하기도 하고요. 가죽의 질감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을 보시게 되면은 도어 트림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레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슬라이딩을 제일 뒤로 해놓고 리클라이닝도 최대한 뒤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뭐 헤드룸 전혀 부족함 없죠.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 자체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법 편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자세는 만들어주고 있고요. 슬라이딩을 제일 뒤로 한 상태에서는 제 시트 포지션에서 주먹 하나, 둘, 3개, 주먹이 3개까지 들어가는 상당히 넓은 레그룸이 만들어집니다. 이 차량의 특징이요, 아까 전에 전장에서는 BMW X5보다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휠 베이스는 X5에 비해서 깁니다. 아우디 Q7이 GL이나 X5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휠 베이스의 길이 차이가 4m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Q7에서는 사실 레그룸이 그렇게 넉넉하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GL에서는 상당히 넉넉한 레그룸 보여줍니다. 그 이유요,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트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발공간 상당히 널널하다. 2열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식 공조가 되어 있습니다. 포존 시스템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USB-C 타입 마련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가격대만 생각하면은 통풍도 좀 들어갈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열선만 들어가 있고요. 선 블라인드 같은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쪽으로 드넓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져 있다는 거, B필더에 에어벤트 들어가 있다는 거. GLE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넓은 2열 공간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열 시트가 없습니다. 3열 시트 옵션으로 선택할 수는 있긴 한데 거의 인디비주얼 수준이라고 해서 3열 공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2열 공간을 이렇게까지 널널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GLE를 산다고 하면은 굳이 3열? 7인승 GLE를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을 보았을 때요,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결코 부족한 공간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시트 폴딩을 트렁크에서 할 수 있는데 전동식으로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터치로 돼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레버는 내가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싣거나 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요, 저는 이거 벤츠차에서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고리를
트렁크 위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두 손이 자유롭게 여기에서 짐을 빼거나 넣을 수가 있죠. 자, 원래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야 될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죠. 상당히 널널한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이거, 트렁크 덮개를 이 안에 딱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사실 이 공간 없으면은 이거 되게 수납하기 난해하거든요. 애매해져요. 진짜 집안에다가 어디다가 박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량에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뭐 이 부분 상당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GLE450에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오디오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총 13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출력은 590W라고 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놓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us in the hallway, 고치기 짜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상당히 깔끔한데요. 스피커의 개수나 출력 이렇게만 봤을 때는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얼마 전에 탔었던 CLE 같은 경우에도 13개의 스피커는 넘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음악을 들어봤을 때 처음에 One More Time 부분의 피아노 전주 그 부분도 뭐 나름 울림 있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퀸스에서 베이스가 둥 하고 울려 퍼지는 그 부분에서도 출력이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스펙에 비해서는 오디오가 저는 제법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과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깔끔하게 들렸어요. GLE450에는 직렬 6기통 M256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벤츠의 9G트로닉 미션까지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CLE450과 비교했을 때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모두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은 381마력, 최대 토크는 51kg 포스 미터예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개, 신호를 받아서 정차했다 할 때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중에 확 꺼졌죠. 근데 아무런 이질감 느끼지 못했고요. 엔진이 다시 들어오는 것마저도 사실 너무나 부드럽다. 물건이다. 이거 정말 괜찮은 파워트레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톤에 가까운 SUV를 몰고 다니기에 뭐 그렇게 부족한 출력은 아니긴 하지만 CLE450과는 또 어떻게 다른 느낌일지가 궁금한데요.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이 1800rpm대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살짝 rpm을 2000rpm까지 가까이 띄워주면서 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나가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일상적인 주행을 한다, 1500rpm 미만의 영역에서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엔진의 효율을 중시하고 그러면서도 NVH적으로 운전자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낮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이 벤츠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이 M256 엔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엔진의 장점들이 이 덩치 큰 SUV에도 대부분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고 정말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방금처럼 추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일반적인 추월 상황에서는 RPM을 그렇게 높게 사용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2000rpm 미만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배기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RPM대에서도 어느 정도의 힘은 나와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출력을 필요로 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속을 할 때 순간적으로 20마력 정도의 출력을 덧 붙여주기 때문에 저속에서 까딱까딱 하면서 출력을 조금 더 내주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져다 주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그래프상으로도 보여요. 가속 페달을 살짝 눌러 밟으면은 파워 쪽으로 순식간에 그래프가 쫙 하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운전자가 느꼈을 때 체감적으로 빠른 발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9G 트로닉스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은 살짝 늘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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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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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같은 9G 트로닉 변속기이긴 하지만 CLE하고는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CLE에 비해서는 한껏 여유로운 변속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RPM을 최대한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다음에 변속을 해볼게요. CLE를 탔을 때에는 높은 RPM으로 확 올라가면서 변속이 되는 순간에 팡 하면서 뒤를 쳐주는 듯한 이 변속 느낌의 재미를 가져다 줬었는데, 이 차는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패밀리 SUV의 성향이 가깝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운전 재미를 전달해주는 기믹을 사용하진 않았고요. 직접 조작을 했을 때에도 패들 시프트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변속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꾹. 덩치를 생각해보면은 아주 후련한 느낌의 가속감을 보여주긴 합니다. 다만 이 CLE 450에서는 3.0L 엔진인데 무슨 연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라고 좀 감탄을 했었는데요. GLE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이 차량의 제조사 제출 공인 연비는요 8km/L대 중반대입니다. 어제 시승 차량 받아서 현재까지 150km를 주행을 했는데요, 트립 컴퓨터에서 가리키고 있는 연비는 8.1km/L입니다. 공회전으로 해서 까먹은 평균 연비가 제가 봤을 때 한 1.5km/L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는 공회전 안 하고 계속 주행만 했으니까 그랬을 때의 평균 연비가 최종적으로 9.7km/L. 그런데 제가 어제는 간선도로 위주로 조금 많이 주행을 하긴 했어요. 도심 주행을 조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제조사 제출 공인 연비와 비슷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여태까지 벤츠의 차량들을 타면서 에이다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평가들을 내렸었는데요. 이 차 제가 어제 시험 주행을 조금 해봤거든요. 야간에 차선 중앙 유지 장치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많이 굽어지고 차선 지워지고 이런 곳에서 잠깐 손을 놔 보겠습니다. 왼쪽에 차선이 지워져 있죠. 살짝 왼쪽으로 가려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틀었습니다. 지금도 살짝 왼쪽 차선에 붙어서 가고 있어요. 오른쪽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부분 변경을 한 모델이고 원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E클래스나 CLE에 비해서는 에이다스의 버전이 조금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불안한 느낌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차선을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 보통 운전할 때 스티어링 휠에 이곳 잡고 운전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이곳을 잡고 운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끔씩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는 거를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성능은 어떨까요? 현재 시속 93km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 중인데요. 자, 아직 발견 못했죠. 이제서부터 조금씩 감속을 해주는데 차간 거리를 두 번째로 가깝게 설정한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차량에 좀 붙어서 감속을 해주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앞 차량을 따라가는 와중에서도 차간 거리를 가장 가깝게 설정하니까 조금 붙어서 가준다는 느낌은 있어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방향지 시등을 켜면서부터 바로 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속 역시 감속과 비슷하게 아주 그렇게 천천히 서서히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전에 탔었던 E클래스나 CLE에 비해서는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왔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요 EABC,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이전에 MBC 매직 바디 컨트롤을 계승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어떤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되느냐, 우리 GLE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아래로 둠칫 두둠칫 둠칫 두둠칫 막 로우라이더처럼 방방 뛰는 그런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차량이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이 반동을 주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어간 프리 드라이빙 시스템인가? 제가 자막에 정확하게 달아놓을게요. 그 기능이 이 ABC에 포함되어 있고, 코너 같은 것을 돌았을 때 롤링이 발생했을 때 롤의 격차를 해소해주는 그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노면을 확인해서 승차감을 미리 개선해주는 기능에 들어가져 있는데 별도로 옵션을 설정해야 됩니다.
가격이 1,000만 원이 좀 넘어갔는데 사실 이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 국내 많이 안 들어온대요. 1년 전에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차량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할 정도로 시승차 역시 그 EABC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EABC가 적용된 차량들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우선 방지턱부터 넘어볼까요? 뾰족한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 우선 컴포트 모드에서 GLE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승차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갈죽 되어 있는 노면을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넘어오는 진동 약간 있고요. 시트를 통해서 넘어오는 진동도 아주 약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잔진동에 대한 대처 능력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첫 인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이런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좋은 차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 차량이 전반적으로 되게 소프트한 승차감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고속주행으로 올라가면은 더더욱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그런 느낌이 이렇게 안 좋은 노면 환경이나 거친 과속 방지턱을 계속 넘어야 되는 환경에서는 출렁거리는 요소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에서 이 출렁거리는 것을 최대한 잡으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출렁거리는 게 0.5회 아예 출렁거리지 않고 거기서 딱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4톤이 넘어갑니다. 제법 무거운 차량이에요. 무게가 실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잡으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거친 승차감이 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차량 오늘 반납날이에요. 3일째 타고 있는데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승차감을 느꼈을 때 제가 야간에 시승을 했었거든요. 희한하게 좀 야간에 시승을 하면은 주간에 시승을 할 때보다 조금 이 감각이 예민해지긴 하더라고요. 이런 곳들을 넘어갔을 때 승차감 넘고 깨져 있는 노면 다음에 과속 방지턱 출렁거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여전히 느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느낌을 전달하지 않는 편한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신기한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거친 노면에서 출렁거리는 느낌 없이 어떻게 이렇게 승차감을 잡을 수 있지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 벤츠가 추구하는 되게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상당히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선 정도의 큰 충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무게의 느낌을 조금 보여주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편할 정도의 승차감을 선사하진 않는다. 벤츠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의 최대 강점은요, 고속에서의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의 노면이 쭉 평평한 거 아니죠. 뭐 꺼졌다가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그 출렁거림이 아주 크게 느껴져서 뭔가 멀미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정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너울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디자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미국 차들이 이런 크루징을 달릴 때 정말 편하게,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고 넉넉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 차가 가져다 주는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그렇게 좀 출렁거리고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고속 주행 시의 주행 안정감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흔들었을 때 약간 그 하체랑 상체랑 조금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불안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행하다가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서 회피를 하려고 스티어링 휠을 딱 틀자마자 전자제어가 먼저 빵 나타나가지고 속도를 팍 줄여줍니다. 차량이 우선적으로 제동을 먼저 들어가 줍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무른 세팅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돌려본다고 하면요, 컴포트에 비해서는 한결 좀 단단해진 것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두니까 전자제어가 먼저 빡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대신에 차량의 롤 자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전고가 높기 때문에
노면의 그립을 잃지 않고 그대로 쫙 회피해 주려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상당히 좋은 것이 들어갔거든요. 제법 무거운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타이어의 그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노면을 상당히 꽉 붙잡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차량의 록트로 기어 한 바퀴, 두 바퀴, 거의 세 바퀴에 가깝거든요. 한 2.89바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딱 돌렸을 때 돌아가는 각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막 스포츠 드라이빙을 한다? 그러기에는 사실 그렇게 쉬운 차량은 아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순간에서는 어쨌든 회피를 해준다. 속도를 줄이든 그립을 살리든 회피는 해주는데 목적성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오프로드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또 제가 날씨 요정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진창에서 잠깐 주행을 해본다고 하면요, 이 오프로드 세션에 들어가면요, 구동장치, 서스펜션, 엔진, 타이어의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닛 부분에 가려져 있는 부분을 지나왔던 궤적을 계산해서 그 아래 뭐가 있는지 이렇게 위에서 보여주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형상이 남아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내리막에서 속도를 좀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별도의 오프로드 모드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모드를 작동하면은 차고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엔진의 시스템이 그 상황에 맞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 전개량에 비해서 상당히 묵직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에서 출발할 때는 약간의 슬립 같은 것도 좀 발생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오프로드 모드로 하니까 뭐 슬립 같은 것도 발생 안 하고 또랑을 탈출해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ABC가 적용되면서 그렇게 프리드라이빙으로 점프하는 거, 그것을 이 차량에 왜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아무래도 오일머니, 중동시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는 사막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갔었던 디펜더 행사 생각을 해봤을 때 진흙밭에서는 오히려 높은 회전수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현재 주행 모드는 잔디, 자갈, 모래 이런 모드에서랑 좀 비슷해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그만큼 스로틀이 개방되지 않고 천천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터레인 모드가 오프로드 차량처럼 아주 많은 버전들이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모래밭 같은 곳에서 제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오프로드 세팅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들은 보통 그 브랜드의 색채가 되게 확연합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날렵한 핸들링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고 편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베이스로 합니다. 뭐 렉서스도 비슷한 부류 쪽이긴 하죠. 각 브랜드마다 워낙에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코너링 성능이 좋고 그러면은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본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실 물리적인 한계를 거스를 수 없는 자동차의 한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GLE를 타보니까요, 벤츠가 되게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우리 벤츠니까 당연히 우아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은 밑바탕에 깔아둬야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네 차 바운스 하는 거 봤지? 우리 오프로드도 잘한다? 타이어 껴놓은 거 봐봐. 스포츠성 나쁘지 않아. 우리 운전 재미있어. 되게 여기저기에다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것이 느껴져요, 이 차를 타보면은. 그리고 놀랍게도 각 분야에서 기본 이상은 해줘요. 그래서 GLE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분이 타셔도 이 차에서 뭔가 크게 부족함을 느끼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대다수의 분들이 타셔도 되게 만족할 만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로 맘먹고 실제 구매까지 진행하신다고 하면은요,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기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단점은 없느냐? 동급 모델 대비해서 가장 비싼 가격, 1억 3,400만 원의 가격, 실제로 이 급의 차량을 구매하게 될 때 다른 녀석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부분 변경 모델이잖아요. 풀 체인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벤츠, 아주 최신식의 벤츠에 비해서는 옛날 기술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뭐 몇 가지 빠진 옵션들,
예를 들어서 2열 통풍 시트라든가 1열에 마사지 시트 기능이 없어요. 마사지 시트 비슷한 기능은 있는데 이 마사지는 뒤에서 지압을 해주는 거잖아요. 얘는 시트 자체가 움직여. 막 몸을 반으로 접을 것 같아. 패키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기술들이 아예 최신의 기술들은 아니다. 특히 에이다스 같은 것들 보시면은 버전이 조금 옛날의 버전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솔직히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단점은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수입차 시장에서 베스트 10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승이었고요. 수입차 시장에서 잘 팔리는 차량들도 저희가 종종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